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뭐 대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 움직임을 내가 수동을 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같은 상황에 도달했을 때 자꾸 비슷한 걸 유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거를 피하는 게 그럼 좋은 거냐? 아니에요. 피하면 피할수록 그거는 고착화돼요. 본능적으로 택하게 되는 거는 이 불안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한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혹은 회피하려고 한다. 네, 오늘은 검사상 이상은 없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질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던 분들을 위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자율신경계라는 렌즈로 풀어내는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치료를 해오셨고요.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를 쓰신 김찬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김찬이라고 하고요. 부산에 있는 한의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분야도 책 제목처럼 자율신경계 이상과 관련된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환들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되게 다양한 질환들이고 전혀 다른 증상들이지만 전부 다 자율신경계 이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질환들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능적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익숙한 MRI나 CT, 초음파, 내시경, 혈액 검사 이런 검사 결과에서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환들은 현대인의 만성적인 피로, 스트레스, 생활 습관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생활 관리를 하고 다스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질환들은 신체적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이 같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의 특징 때문에 질환 자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잘 이해해야지 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를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지 배우는 게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하면은 진료실에서 자율신경계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진료 여건상 한계가 많습니다. 진료 시간도 한계가 있고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드려도 환자분이 좀 기억하시기 어렵기도 하고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따라하면은 치료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들도 있고 굉장히 검증된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안에 넣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환자분들한테 한약을 처방할 때 한약만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처방한 한약은 이런 작용을 하고 환자분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했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이런 걸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으시다고 했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 게 이제 몇 년 되니까 거의 이제 몇천 통 이상 쌓이게 됐어요. 편지가. 그래서 이게 저한테도 나름의 자산이 된 거죠. 이렇게 환자분께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편지를 쓰는 과정 중에서 저도 되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한의대도 다니고 졸업하고도 논문도 읽고 학회도 다니고 이런 공부 연구를 많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거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는 법을 알게 할 것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전달하는 게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흔히 의사들이 이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아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시면 됩니다." 되게 쉽게 얘기하고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죠.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뻔하고 좀 의미 없는 말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저도 좀 그렇게 의미 없는 말을 했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환자가 그래서 어떻게 쉬는 건데요? 스트레스를 대체 어떻게 안 받죠? 이렇게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디테일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환자분들이 이런 거는 보니까 따라하기가 쉬웠어요.
이런 거는 좀 어렵던데요. 이런 피드백도 받고 하다 보니까 나름 검증된 내용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책 한 권 분량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셨다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그렇게 그 쌓인 편지의 수가 네. 5,000통이 넘는다고. 네네. 예, 그럼 이제 5,000통의 편지를 이제 보내면은 네. 뭐 대부분은 뭐 사실 답장이 오진 않겠지만 그렇죠. 뭐 간혹 가다가 좀 답장이 온다거나 관련해서 재밌는 뭐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에피소드 혹시 있으실까요? 환자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 전달한 드린 내용이 되게 도움이 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낙 바쁘니까 또 따라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80대 어르신이다 이러면은 제가 뭐 자율신경계니 교감신경이니 부교감신경이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풀어서 쓰지만 이해하기 어려우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도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환자분들도 고마워하시지만 보호자분들이 그런 거 보면은 특히나 원장님이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율신경계라고 하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이나 환자분 같은 경우에 어렵잖아요, 용어가. 네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 이제 생기는 병들, 뭐 이럴 때면은 환자들의 표현으로 뭐 어디 몸이 안 좋네, 뭐 몸이 좀 뭐 힘드네, 뭐 피곤하네, 뭐 이런 환자식의 용어로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이거는 좀 자율신경계를 의심해 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우리 몸의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율신경계 이상이겠구나라고 먼저 짐작하게 되는 징조를 본다면은 환자가 일단 증상이 아주 많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심한 분들은 이제 진료실에 딱 들어와서 제가 어디가 불편하세요?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요. 대체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증상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종이에 이걸 써와요. 거의 대하 소설처럼 30년 전에 있었던 극심한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증상이 있었고 이런 병원에 갔고 뭐 어디 병원 교수님한테 갔다가 이런 굉장히 긴 히스토리가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증상이 일단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양한 병원을 좀 많이 다녔다. 그래서 제가 책 뒷면에 있는 문구 중에서도 이제 병원 쇼핑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병원 쇼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의미 같지만 이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고통을 길게 겪었던 분들도 있다. 근데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유기적 초기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비교적 좀 치료가 쉽고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의사 분들이나 한의원 원장님을 많이 인터뷰했는데, 네. 이제 사실 뭐 길 가다가 이제 한의원을 보더라도 뭐 한의원 하면은 아이 성장 음. 내지는 다이어트 네. 이런 쪽에 좀 집중돼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율신경계를 또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다룬다? 는 좀 새롭긴 했거든요. 좀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한의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런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질환들, 이런 질환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걸 이제 심신의학이라고 하는데,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만성적인 우리 몸의 반응이 자율신경계 이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자율신경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는 이제 다른 휴식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은 건강한 현대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다룬 책이거든요. 이 책은 건강한 사람도 포함해서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관리법을 담았다면, 내가 이제 진료를 하고 임상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의 관리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지면은 대부분 자율신경계라는 것에 문제가 생기더라.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율신경계에 대한 책을 쓰게 됐고, 그에 대한 많은 공부랑 연구를 하면서 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자율신경계에 대한 치료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쓰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용어로 뭐 기가 뭉쳤다, 뭐 울체됐다, 허하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지칭하는 현상을 보면은 대부분 자율신경계에 의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젊은 한의사로서 환자분들과 소통을 잘하고 현대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라는 용어를 쓰지만 사실 뭐 전혀 다른 거를 치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한의사들과.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 접근 방법이 한의학적 관점이 이 자율신경계 이상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자율신경계와 자율신경계 문제가 가진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죠. 근데 자율신경계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신경의 불균형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치료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한의학적 용어 중에서 뭐 기허, 혈허, 양허, 응허, 감기울결 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지칭하는 증상들을 보면은 다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신의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지칭하는 증상들의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부터 오히려 훨씬 더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치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한의학적인 장점이고, 그다음으로 아까 자율신경계 이상은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악순환을 주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다르지 않다. 이거를 심신일려라고 하는데 이게 자율신경계 이상이 가진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실제로 많이 쓰는 처방인데 한의학적 처방 중에서 이제 뭐 식욕부진, 불면증, 피로감 이런 신체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 쓰는 귀비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귀비탕은 우울감, 슬픈 기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처지는 거 이런 정신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도 쓰입니다. 실제로 의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반대로 뭐 소화불량, 뭐 어지럼증, 신경계의 과민함으로 나타나는 떨림 같은 거 이런 걸 치료하는 억간산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런 건 일본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처방인데 이런 처방은 분노 조절의 어려움, 급격한 분노나 화 이런 정신적 증상을 치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한의학적 치료가 들었을 때는 오 신기하네. 역시 뭔가 한의학적 처방은 좀 신비해. 몸이랑 마음을 같이 치료한다고 이런 인식이었다면은 오히려 이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 같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최근 연구 성과를 통해서 점점 밝혀지고 있는 거다. 이제 자율신경계라든지 뭐 뇌과학적인 발견들, 장내 미생물들이나 장뇌축 같은 개념을 통해서 한의학이 치료하는 이런 심신의학적 관점이 오히려 재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한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한의학이 오래된 미래의학이다.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오히려 현재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관점이 되게 타당한 관점이었구나 라는 걸 밝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은 아까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 기질적인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기능적인 이상 상태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병이 되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미병이라고 해요. 안일미 병 할 때 병인데 아직 병은 아니다. 근데 치료가 필요하다. 이 미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과 질병의 중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에서는 건강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이 구분이 칼로 무자르듯 명확하죠. 검사상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 몸이 그렇냐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어디가 골골대는 사람, 확실한 병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강과 명확한 질병 사이에 있는 회색지대다. 이거를 미병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미병 상태를 치료하는 거를 중요시했어요. 오히려 병이 되기 전보다 미병 상태일 때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 의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게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다. 전쟁이 났는데 무기를 만들어서 어떡할래? 전쟁 나기 전에 무기를 미리 만들어놔야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미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치료가 자율신경의 이상을 치료하는데도 굉장한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의원 하면은 뭔가 검사상 이상 없는데 몸이 좀 허하고 여기저기 불편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한의원 가봐 이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미병을 치료하는 거고 이런 보약이다 이런 개념도 이제 실제로 사실 치료받는 사람은 다 불편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우리 치료가 필요한 범주가
더 넓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이야말로 정말 오래전부터 이 자율신경계를 다뤄왔던 맞습니다. 의학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이제 사실 자율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코 하면 이제 뭐 코병, 위장하면 위장병 이렇게 딱 명확하면은 이게 '아 이게 어떤 거구나.'라고 이제 '어디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네. 사실 자율신경이 아파, 뭐 자율신경이 안 좋아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체 그럼 자율신경이란 게 뭐라는 거야? 이제 원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몸과 마음 뭐 이런 얘기 해주셨지만 네. 이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대체 자율신경이란 게 뭐라는 거야? 하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자율신경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자동 조절 장치다. 음.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자동 조절 장치라는 말이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뭐 대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 움직임을 내가 수동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 내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려면은 복잡해서 살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든다. 물건을 이렇게 든다면은 이거는 제가 직접 하는 거죠. 제가 의지를 가지고 조절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뭔가 위급한 상황일 때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해야지, 혹은 내가 음식을 먹었으니까 위장을 움직여야지 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저절로 조절되는 활동들을 자율신경계가 다 조절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자율신경계가 건강하다는 말은 이렇게 알아서 조절되는 신체 기능들의 조절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조절되는 거다. 자,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신체 기능들의 조절이 알아서 잘 조절을 못한다. 부적절하게 나타나거나 과민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부족하게 나타나거나, 이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은 계속 변하고 다양한 자극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잘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보조를 잘 못 맞추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땀이 난다거나 뭐 이런 거 내가 땀 내야지 한다고 땀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 조절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자율신경이 좀 고장 났다 하면은 네. 뭐 땀이 나야 될 상황인데 땀이 안 나는 거고, 네. 뭔가 뭐 이게 이 사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소변이나 대변 이런 것들도 뭐 내가 이걸 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관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증상을 가질 분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너무 덥지 않은 상황인데도 땀이 계속 난다. 혹은 춥지 않은 상황인데도 나만 혼자 엄청나게 추위나 오한을 느낀다. 우리 몸의 체온 조절도 자율신경계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도 소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야지 방광에서 소변을 감지하고 이제 소변을 봐야겠구나 하는 요의를 느끼고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 기능 조절이 안 돼서 방광이 충분히 안 찼는데도 소변이 마렵다. 이런 걸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요. 이것도 저희 책에서 다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방광염이나 뭐 이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세균 검사 이런 걸 다 했는데 방광염 같은 게 전혀 없는데도 이런 자율신경계 기능적인 이상으로 소변을 막 30분마다 한 번씩 봐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익숙하죠.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뭔가 장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질환이 아니에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 기준 자체가 대장 내시경 같은 검사를 해서 장에는 이상이 전혀 없는 걸 확인한 후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진단하겠거든요. 복통도 있고 막 설사도 있고 가스도 차고 이런데 대장염이나 뭐 이런 장에 염증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순수하게 기능적 이상으로 나타났을 때 이거를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신체 하나하나에 대한 증상이라면은, 조금 심각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실신, 그러니까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의식을 유지하고 머리로 충분한 혈액을 짜줘야지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저희 한의원에 실제로 많이 오는 분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신을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실신을 한다, 막 실신 안 하면은 실신하기 전 것처럼 막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우면서 이런 증상은 거의 수시로 있고, 실제로 실신을 막 한 달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실신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 대학병원도 가고 뭐 머리 MRI도 찍고 뭐 심장 검사도 하고 검사 다 할 거거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다 이상은 없대.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저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받았는데 뇌나 이런 데 이상 전혀 없대요. 이거 기능적인 이상이고 이거는 병이 아니래요. 그냥 증상이지 병이 아니고 내가 해줄 게 없대요.
그냥 조심해서 살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율신경 이상인 것까지는 맞고 자율신경 이상을 치료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책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원장님을 찾아가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아픈데 네. 이제 병원 뭐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에 갈 거잖아요. 그래서 뭐 CT도 찍고 뭐 MRI도 찍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다 찍어봤는데 네. 이상이 없대. 근데 나는 아파. 이 상황이 사실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뭔가 신기하고 뭐 왜 이러지? 약간 의문스럽고 이런 건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상당 부분이요. 무조건 다는 아니고 실제로 장기에 기질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를 다 해봤다면은 우리 몸의 기능적인 문제의 상당수는 자율신경의 문제를 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장님의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환자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은데 당신의 아픔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원장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와, 이게 맞았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네. 뭐, 이런 말을 뭐 쓰시게 된 계기나 뭐 이런 생각, 이런 말에 대한 생각을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많이 하는 환자분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위로이기도 하고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선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은 기능적 이상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장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주변으로부터 야, 너 그거 괜찮대. 걱정하지 마. 그냥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 너 그거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환자분들은 되게 큰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내 아픔이 별거가 아닌가? 그냥 내가 단순히 예민해서 그런 건가? 이거는 그냥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불안도 많이 느끼고 슬픈 마음을 느끼게 돼요. 사실 환자분들 가족 입장도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은 환자분들의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계속 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옆에서. 그러면은 그런 걸 듣는 환자분 가족분들의 마음도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좀 힘들죠.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은 없어서 병원에서 죽을 병은 아니래요. 근데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으면 낫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 당신의 아픔은 사소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자율신경계 이상은 절대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원인 불명이거나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명확한 실체가 있는 고통이다. 자율신경계 기능 조절의 이상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고 실체가 있으면은 치료할 수도 있죠. 쉽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율신경계가 대부분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피로에 의해서 유발되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이 그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소진될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어떻게 보면은 훈장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긴 아픔이 절대 사소한 건 아니죠. 그다음으로 이제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이런 자동 조절 장치 역할을 하고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신호를 보내는 경보 장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근데 이렇게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는 내 몸이 이제 나 이제 진짜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SOS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것도 많고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것도 많고 내 몸이 이제는 지금처럼 살아온 것대로는 더 버틸 수 없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도 맞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된다. 그러면은 실마리가 보일 거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내가 어디가 아파 하면은 이제 가족분들이 당연히 병원 가봐 할 테고 네. 그럼 병원에서는 이제 그 예상 짐작이 되는 그 증상을 잡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막대한 비용이 또 수반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돈을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아프지 않은 가족들은 뭐 별 문제 없나 보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거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그 아프다고 하는 당사자 이제 환자분은 굉장히 큰 힘듦과 고통을 맞습니다. 겪고 있는 거고 네. 이것이 이제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뚜렷한 뭐 구체적인 뭐 실체라든지 뭐 정확한 병명을 이제 잡진 못하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실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자율신경에 그 문제가 생긴 거를 통틀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디 자율신경 문제가 있다.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말은 곧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이거랑 동의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네, 근데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표준 질병 분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병원 가면은 진단명 떼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명이 아직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율신경 계통의 상세불명 장애 이 정도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환자분이 병원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거고 기능적 이상이니까 나는 항복. 약간 이런 의미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오히려 일반 병원에서는 잘 질환으로 이제 취급이 안 되던 거고 그냥 하나의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용어로 썼고. 근데 지금은 현대인들이 워낙 이런 상태를 앓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치료하고 관리하고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의계에서 먼저 있었어요. 이제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의계에서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근데 거기서는 이제 병명을 진단할 때는 이제 여기서 또 진단 기준 자체가 기질적 이상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자율신경계 검사가 있어요. HRV라고 하는 자율신경계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한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아까 뭐 봉황장애나 불안장애나 기능성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진단 기준이 있으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은 기존의 질병 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은 제외한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정의한다. 이런 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뭐 원장님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하더라도 정확하게 당신은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라는 질병명이나 그 진단명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에서 특히 이제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그 병명이나 이제 질병명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런 약도 없는 거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질병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거는 이게 치료에 앞서서 먼저 되기도 하고 일단 치료가 자리 잡은 이후에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질병이 정의되기도 하는데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훨씬 더 좀 강점이 있고 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이제 나름의 솔루션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지칭하는 용어가 달랐던 것 뿐이죠. 당신은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의학적인 병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치료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당신은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치료할지는 그 안에서 세부적인 한의학적인 진단과 변증이라고 하는 한의학적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A 환자, B 환자, C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A 환자, B 환자, C 환자를 모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이 감기약처럼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사람마다 이제 처방이 혹은 뭐 그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 실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 패턴도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타고나게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화 기능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소화 기능 좋은데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고 이런다면은 보통 타고난 게 약한 것부터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뒤에 가면은 좀 다 비슷해진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율신경계가 기능이 안 좋아진 게 심해져서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면은 내가 타고난 게 건강한 거든 타고나는 게 안 좋은 거든 가리지 않고 다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되고 심한 분들 보면은 증상이 다 많아서 다 겹치는 경향이 있고 증상이 얼마 안 됐거나 초기인 분들은 되게 패턴이나 유형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그 자율신경 실조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는 거고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일상적인 약한 스트레스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뭐 큰 스트레스라든지 이게 누적적으로 장기간 오래되면 진짜 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든지 뭐 다른 병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좀 변화들이 있나요? 일단 스트레스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의학적으로 스트레스의 정의 자체가 외부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상태. 이게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큰 스트레스냐, 작은 스트레스냐는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다르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좋은 사람은 큰일이 있어도 잘 넘기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외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나 자극에 대처해서 우리 몸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자율신경계 기능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의 대처가 좋다는 거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좋은 겁니다.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안 좋다는 거는 이런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쉽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 이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진다. 엄청 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몸이 움츠러들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겠죠.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근데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은 이렇게 막 천장이 무너질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뭔가 물건 툭 떨어졌는데 깜짝이야. 벌렁거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작은 자극에도 스트레스 반응을 크게 됩니다.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이거에 대해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1단계는 이제 경고 반응 단계. 이제 위험한 자극이나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자극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 위협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의 활성 반응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싸우거나 도망간다. 자,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심박수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호흡도 얕고 빨라집니다.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싸우거나 도망가려면은 근육에 힘을 줍니다. 근육들이 경직되고, 그 다음에 싸우거나 도망간 거 외에 당장 중요하지 않은 반응은 다 낮춰버려. 예를 들어서 소화 같은 거. 지금 소화할 때가 아니니까 소화 기능 확 위축시켜.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게 하는 기능도 확 낮춰버려. 이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 반응 단계에서는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주로 항진되는 반응이다. 이거를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원시인이라고 가정할게요. 원시인이고 들판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뭔가 위험해 보이는 물체가 보여요. 저게 뭐 맹수인지 뭐 적대 부족 인원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뭔가 위험한 것 같아. 본능적으로 싸워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딱 긴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1단계 경고 반응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 반응 단계를 갔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 이렇게 하면은 해소가 되겠고, 근데 여기서 점점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저게 한 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둘, 셋, 넷 모이네. 적대 부족 모였다.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야, 우리도 모여. 그래서 지금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치 상태입니다. 쟤들이 갑자기 확 쳐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먼저 달려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저항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항 단계에서는 이제 자율신경계가 계속 저항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HPA축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경 내분비 계통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1단계 있었던 반응들이 더 심해지고 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근육이 계속 힘을 주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신체 감각도 예민해져요. 시각 자극이나 뭐 소리 같은 거에도 쉽게 놀란다든지, 촉감 같은 경우도 옆에 살짝 부딪혀도 어이 뭐야 이런 느낌으로 감각 자체가 좀 과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상태가 훨씬 더 심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뭐 이명이 생긴다든지, 뭐 사람 많은데 가면 불안하다든지, 뭐 공황 발작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데, 3단계는 소진 단계입니다. 자, 아까 그 이미지를 그린 상태로 이게 완전히 긴장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리 몸이 하루 종일 전투 모드인 것처럼 긴장된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에너지 소모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하거든요.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결국 소진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진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은 만성 피로,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나 인지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 이런 이 몸이 소모되는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료가 고갈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나 이제 뭐 다 해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병 같은 질환들이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화병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화를 내고 열이 나고 이런 상태만 있을 것 같지만 화병 상태가 되게 오래되신 분들 보면은 이런 화보다는 우울감이나 체념의 상태가 돼요. 더 이상 화를 낼 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한 80대 어르신들, 할머니 이런 분들 많아요. 남편들에게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내가 40, 50대는 막 길길이 날뛰고 그랬는데 이제 한 70살 넘어가니까 화를 낼 힘도 없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축 처져 있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이 스트레스 반응을 과도하게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소모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우리 면역 반응들의 기능들도 좀 약해지고 아까 정서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무기력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그러지거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격이 죽었다는 표현을 쓸 때 그게 정말 뭐 성격이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내 속이 좀 넓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히려 체념 내지는 포기 단계에 가서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네, 에너지가 고갈된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자율신경 실조증의 위험이 굉장히 큰 거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질병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에 좀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어떤 걸 좀 해 주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좀 실천적인 방법이 있겠는데 제가 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명상, 호흡 훈련. 이게 모든 분들이 하기에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 호흡 훈련이나 명상은 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도 스트레스가 많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면 좋다 수준이 아니고 전 환자분들한테 이걸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라고 강조할 정도로 중요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상의 효과는 되게 의학적으로도 계속 검증이 되고 있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회지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불안장애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항우울제를 줬습니다. 한 그룹은 약은 안 주고 명상만 시켰어요. 8주를 지나서 비교했더니 약효랑 명상의 효과랑 동일하더라. 거의 동일하더라. 근데 항우울제를 복용한 군은 그중에 78%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고 프로의 환자는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중단을 했어요. 명상을 한 그룹은 부작용으로 인한 탈락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항우울제를 먹는 것만큼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고 돈도 안 드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자율신경계 관점에서도 이 호흡 훈련과 명상이 많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 기능들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뭐 심박동이나 뭐 위장 움직임이나 뭐 땀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호흡이라고 하는 게 좀 재밌어요. 호흡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저절로 조절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호흡이 가빠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때, 잘 때, 이럴 때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호흡이 느리고 깊어져요.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호흡은 내가 조절도 할 수 있잖아요. 호흡 빨리 해봐. 천천히 해봐.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양면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우리가 긴장이 되고 막 불안할 때 호흡이 빨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호흡을 느리고 깊게 천천히 하면은 부교감 신경, 우리가 휴식이나 이완할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 신경의 반응이 활성화되고 이게 내 몸에 이런 신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괜찮아. 이런 신호를 주게 돼요. 실제로 이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은 심박수나 뭐 혈압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훈련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호흡 훈련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훈련이냐면은 이걸 연습을 많이 할수록 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거를 좀 한 3주 이상, 4주 이상 하면은 좀 많이 이런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차고 해보면은 호흡을 하면은 심박수가 바로 내려가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중요한 게 호흡을 천천히 한다예요. 느리고
깊게 숨을 쉰다. 그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데 내쉬는 숨을 좀 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내려가고 이렇게 이완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이라고 하는 방식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게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흉식 호흡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태가 높은 분들은 선생님 저 항상 가슴이 답답해요. 숨 쉬는 게 깊게 안 쉬어져요. 숨 쉬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숨을 쉬세요. 이게 목이나 어깨, 가슴 쪽 근육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마시는 숨이 내쉬는 숨보다 더 많은 상태. 요감신경이 항진될 때 이런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이 목, 어깨, 가슴은 호흡에 원래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돼요. 근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근육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숨이 좀 깊게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고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편안할 때 하는 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편안한 호흡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숨을 들이마실 때, 내쉴 때 이런 식으로 어깨나 목을 전혀 안 쓰고 하게 됩니다. 이런 호흡이 이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는데 많은 효과를 주고 그래서 보통 3초 숨 들이마시고 4초 숨 내쉬기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하셔라. 매일 하시면 좋고 이 초가 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쉬는 숨이 좀 더 길면 되고 마시는 숨이 좀 더 짧고 숨을 마실 때 제가 심호흡 한다고 해서 많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막 심호흡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정도로 마시되 천천히 내쉰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명상 좋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사실 다 들어봤을 테고 네.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호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상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지만 명상 뭐 우리가 뭐 초등학교 전 고등학교 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네. 혹은 뭐 사찰 같은 데 가면은 앉아서 뭐 눈 감고 뭐 진행자의 말에 따라서 뭔가를 해보고 뭐 호흡을 좀 조절해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 경험이 전부인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뭐 우리가 배워서까지 할 정도로 정말 좋은가. 네. 물론 이제 아까 논문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원장님 개인적으로 나도 뭐 논문으로 보면은 뭐 이게 정말 정신과 약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작용도 없고 너무 좋은 거 알겠는데 체감적으로 원장님께서 다 경험하시기에 나도 뭐 명상이나 호흡을 해봤더니 이렇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 내지는 뭐 진료를 받던 환자분들이 뭐 이제 명상이나 호흡을 강조하셨을 거잖아요. 네. 좀 피드백 왔던 것 중에서 네. 인상 깊었던 거 있으신가요? 이게 저도 매일 합니다. 어. 매일 하고 경험을 해봤고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좋아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운동하고 똑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운동도 예를 들어서 안 하던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그 동작이나 자세를 하기까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근신경계가 발달해야 되니까. 호흡도 근데 우리가 뭐 장난처럼 숨쉬기 운동이라 표현하지만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호흡의 주동근이 횡격막이라고 했잖아요. 횡격막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해야지 이게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 기능을 안정시키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는데 시간이 반드시 걸려요. 이게 최소 한 3-4주는 걸려요. 3-4주 안 해보고 하고 효과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처음 할 때는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10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분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한 1분만 지나도 딴 생각 나고 핸드폰 만지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가만히 누워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줘. 이런 관점이 익숙하지만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질환은 아니다. 나의 이런 능동적인 노력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제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환자가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치료할 수도 있어요. 잘 되면은. 근데 다시 병이 생겨요. 왜냐면 살면서 계속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피로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 스트레스나 우리 몸의 긴장 상태나 이런 거를 배우는 결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상 같은 게 만약에 좀 처음에 하기 힘들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명상을 접목한 다른 방법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으면서 명상을 한다. 걷기 명상. 혹은 마음 챙김 걷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명상이 주는 효과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사건이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현대인들은. 예를 들어 뭐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사소한 게 다 불안하다. 몸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뭐 이거 보면 다 화가 나고 신경 쓰면 다 짜증만 난다. 근데 본인들도 그걸 알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줄이고 싶어 해요. 아,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안 해야지라고 하는 기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분홍색 코끼리가 떠올라요. 제가 이 말을 안 했으면 애초에 떠오르진 않았을 건데 얘기를 듣는 순간 떠오르게 된다. 우리 뇌는 뭐는 생각하지 마라 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 우리가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후회나 죄책감이나 억울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과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과거에 대한 생각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물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생각이 과도하면은 결국 다 불안해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고 확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안해요.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건강한 정신 상태라는 건 뭐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줄여야 된다. 현재 내 상태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명상인 거예요. 왜냐면은 명상을 할 때 보통 호흡을 한다고 하면은 호흡은 명백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호흡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뭔가 감정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냥 객관적인 행위잖아요. 아무런 감정적 요소 없이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자, 근데 그럼 호흡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걷기 명상 같은 것도 우리가 걸을 때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우리 뇌 건강에 되게 좋기는 해요. 근데 좀 더 좋은 효과를 주려면은 걸을 때 나한테 느껴지는 모든 현재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는 연습. 이거를 걷기 명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걸으면서도 여러 가지 막 고민이나 상념에 잠겨 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있을 일 걱정, 걸으면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막 생각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걷는데 내 발에 느껴지는 발바닥에 닿는 감각, 내 볼에 닿는 바람, 주변에 들리는 풍경 소리, 이런 현재 감각에 집중을 할 때 이런 나를 괴롭히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뇌가 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앉아서 명상하기 힘들다 하는 분들은 걷기 명상 추천드립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가 막 잡생각이 나도 괜찮아요. 적어도 걷기 운동 효과라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볼 만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게 되게 좋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분들이 좀 이 3주에서 4주 정도의 명상이나 호흡법을 좀 해보면은 네. 좀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좀 드라마틱한 거는 공황장애 환자분들이에요. 이제 공황장애가 이제 보통 이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이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공황 발작이 일어날 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안 쉬어지거나 이런 급격한 자율신경의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호흡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발작이 오려고 할 때 내가 평소에 훈련한 호흡을 하면은 가라앉는 거를 바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게 되게 강력하구나라는 거를 훨씬 더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이 발작을 좀 멈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법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장애에서 실제로 이 교과서적으로도 이 호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다. 핵심적인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제 보통 공황장애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게 정신과 가가지고 명확하게 공황장애입니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공황장애 때문인가 이런 것조차도 감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황장애 말로만 많이 들었지 대체 이게 어떤 병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 공황장애가 있다 하면은 대체 어떤 증상이 좀 일어나는 건가요? 네. 이제 공황장애는 최근에 되게 유병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뉴스에서 연예인이 앓았다 이런 걸 보는데 주변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공황장애랑 공황 발작을 구분해서 봐야지 되는데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급격하게 심한 불안이나 공포감을 느끼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나 가슴 두근거림, 가슴 통증, 손발이 저린 거, 식은땀,
어지러움, 메스꺼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모든 게 한 번에 똑같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진단 기준에서는 뭐 몇 가지 중에 4개 이상이 나타나면 공황 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황 발작이라고 하고 공황 발작을 한 번 겪는다고 다 공황 장애는 아닙니다. 공황 발작을 한 번 이상 겪고 이게 증상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 너무 힘들었어. 이거 근데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 아직 나타나기 전에도 또 나타날까 봐 불안해하는 거. 이거를 예기 불안이라고 해요. 혹은 그때 발작이 일어나고 나서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피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처음 공황 발작이 나타났다. 급격하게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이후로 지하철 타는 게 무서워. 지하철 못 타겠어. 이런 걸 이제 회피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회피 행동이나 예기 불안이 있을 때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제 책에서도 되게 자세히 다뤘는데 이 공황 장애가 발작이 나타날 때 이런 반응들이 자율신경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감신경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치솟는 거. 그래서 보통 공황 발작 처음 겪으면은 대부분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확실히 내 몸에 큰 이상이 생긴 게 없다. 이거는 확실히 내 몸에 큰 이상이 생긴 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다 하게 돼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뭐 심장도 검사하고 뇌도 검사하고 이상이 없더라. 그러면은 그때 나타났던 게 공황 발작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게 심한 분들은 뭐 하루에 응급실을 2번 갔어요. 뭐 3일 연속으로 응급실 가서 간호사가 알아보던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정도로 되게 심해요. 이거를 이제 좀 비유를 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삐용삐용삐용 울린다. 그러면 '불 났나 보다. 큰일 나다. 다 도망가자.' 하고 대피를 하겠죠. 근데 보니까 다 살펴봤는데 불남이 없어요.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했구나. 화재 경보기가 과민해진 거였구나.' 이 화재 경보기가 자율신경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화재 경보기를 고치면 돼요. 근데 고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또 쉽게 오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오작동하면 어떨까요? 그때마다 매번 깜짝 놀라서 대피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다. '이거 또 오작동이네. 아이고 불편해. 저것 때문에 지금 영상도 못 찍고 시끄럽고 불편하네.' 정도지 매번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공황장애에서 치료의 핵심이 이제 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한데 환자분이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뭐 병원에서 의사가 공황장애라고 했고 공황장애 약 줬으니까 낫겠지 뭐 이게 아니라 공황장애가 어떤 질환이고 이게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요. 근데 뭐 말은 어렵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는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니까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환자분한테 이거 위험한 건 아니에요. 뭐 해도 머리로는 이해해도 내가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가슴이 심박수가 실제로 막 120, 130 갑자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오르기도 해요. 진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검사를 했는데도 막 반복적으로 검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받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불안을 더 자극하는 거고 이게 진짜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할 때 예를 들어서 환자를 이렇게 앉혀 놓고 지금부터 저 따라서 호흡을 엄청 빨리 이렇게 30번 해 보세요. 이렇게 호흡을 빨리 하면은 일부러 과호흡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 진료실에 앉아 가지고. 자, 지금 공황 발작이랑 똑같은 증상 나타났죠. 자, 다시 숨 천천히 쉬어 보세요. 어때요? 가라앉았죠? 이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하는 거고 이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내가 가라앉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황 장애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환자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으로 이제 이 과민해진 화재 경보기를 고쳐야겠죠.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진 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정신과에서 가면은 기본적으로 항불안제, 항불안제 중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라는 항불안제를 씁니다. 이 항불안제는 우리 뇌에서 가바라고 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을 해서 빠르게 불안을 가라앉혀요. 불안만 가라앉힐 뿐 아니라 신경계의 과흥분으로 나타나는 뭐 두근거림이나 뭐 가슴 통증이나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바로 가라앉히거든요. 브레이크를 팍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아주 빨라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약들은 의존성과 내성의 문제가 있어요. 복용을 하면은 불안을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반알만 먹으면 불안이 가라앉았는데 점점 먹다 보니까 한 알 먹어야 되고 한 알 반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용량이 안 들어서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내성이고요. 항불안제를 먹으면은 불안이 확실히 가라앉는 건 알겠어. 근데 항불안제를 안 먹었더니 불안이 더 심해졌어. 이게 이제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항불안제는 의존성과 내성이 좀 강한 약이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항불안제는 최소 기간, 최소 용량을 쓰는 거를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약의 분류 자체도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보통 항불안제라고 하면은 그냥 불안을 가라앉혀 주는 약. 요새는 뭐 항우울제 복용하는 분도 많으니까 항우울제 하면은 우울감을 가라앉혀 주는 약. 그냥 비슷비슷한 약 같잖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항우울제는 예를 들어서 평생 복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면은 그냥 계속 복용하면 되는데 항불안제는 사람이랑 상관없이 최소 용량, 최소 기간 사용이 원칙인 약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뭐 처방이 잘못된 건 아니고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제 이런 자율신경계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의학적 치료는 조금 다르다. 즉각적인 완화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우리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과민한 거를 완화시켜 준다. 우리 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해 준다. 우리 몸에서 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소화 기능이 약하면은 우리 장 뇌축이 불안정해지면서 불안이 좀 잘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몸에서 약한 부분들 이제 다 점검을 해서 이제 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해서 먹자마자 불안이 싹 가라는 건 아닌데 고장난 하재 경보기 자체를 고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침 치료나 한약 치료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좀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 사례가 맞는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뭐 사소한 잘못을 해 가지고 혹은 상사가 이제 오해를 해 가지고 엄청 크게 이제 혼을 난 거죠. 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상사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고 뭔가 '내가 또 실수는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감 내지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사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네. 뭔가 좀 호흡이 조금 막 가팔라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손이 막 떨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공황 발작 내지는 공황 장애의 증상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완전 또 다른 얘기인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네, 공황 발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신체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이 불안이나 공포 정도가 아주 극심한 정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여쭤봐요. 그때 나타나는 불안함의 점수를 한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한 0점부터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공포를 10점이라고 한다면은 음.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불안할 때 몇 점 정도예요? 이러면은 실제로 공황 발작이라고 하면 한 9점, 10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겪어본 것 중에 가장 심했으니까. 8, 9, 10. 이 정도면은 좀 공황 발작이라고 부를 만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신체 반응과 불안이 나타난다. 4, 5점 뭐 이 정도다 하면은 발작까지는 아니다. 좀 그냥 불안 장애 정도? 이 정도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의학 정의에 따라 구분하는 게 그렇지만 본질은 사실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어쨌거나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황 발작은 사실 뭐 한 번 뭐 일어날 수는 있는 건데 누구나 네, 맞 이게 반복되면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네, 반복되고 네. 이 발작이 나타나는 거를 계속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이 피하게 되는 회피 행동이 사실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뭐 대중교통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갔거나 네, 그런 경우에 그런 데를 다시 가는 게 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발작이 나타날 때 우리 뇌에서 편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 불안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자율신경계와 연결돼서 자율신경계 반응들을 만드는데 이 편도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동물적이고 본능적으로 활동을 해요. 이거 위험한 것 같아 하고 인식을 하고 경험에 의해서만 학습을 해요. 경험에 의해서 학습한다는 게 지하철에서 발작이 나타난 걸 보니까 '지하철은 위험한 것이구나. 지하철만 가면은 비슷한 반응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상황에 대한 공포를 가진 거는 되게 다양하고 이게 뭐 지하철이나 이런 장소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을 대면했을 때 되게 불편한 사람을 대면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될 때 소화가 안 돼서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소화가 항상 안 좋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항상 막힌 느낌이 들더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불안해지고 공황 발작이 이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되게 공복 상태가 길어서 되게 배가 심하게 고팠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공황 발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 상태가 오래되는 거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지, 이 조건이 형성되는 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게 경험에 의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상황에 도달했을 때 자꾸 비슷한 걸 유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거를 피하는 게 그럼 좋은 거냐? 아니에요. 피하면 피할수록 그거는 고착화돼요. 왜냐면은 편도체 입장에서는 경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 그때 거기 진짜 위험한 곳이었어. 내가 이렇게 경보를 울린 덕분에 이제 내 주인이 위험한 데 안 가게 됐네. 나 잘했어. 이렇게 해요. 근데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하지 않다는 거 어떻게 학습하냐? 학습이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뇌는 아주 유연하거든요. 근데 이런 재학습도 경험을 통해서만 학습이 돼요. 지하철 다시 타봤는데 이번엔 발작 안 나타났네? 이런 경험이 쌓이면은, 아, 지하철 안 위험한 거였구나 하고 이 덮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상사 만나서 그때 발작 나타났는데 이번엔 몇 번 다시 만났는데 괜찮네? 아, 그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구나. 덮어쓰기, 재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계속 회피하게 되면은 이 재경험, 재학습할 기회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회피를 하는 거는 일시적인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인 위축을 더 심하게 만든다. 점점 보통 이 불안을 느끼는 대상이 확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하철에서 발작이 나타난 이후 지하철을 피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차도 못 타게 되고, 나중에는 버스도 무서워지고, 나중에는 그걸 피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이 됩니다. 계속 피하기만 하면은. 근데 힘들어도 자꾸 부딪히면은, 아,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재학습하게 돼요. 근데 무작정 그거 가면은 진짜 발작 나타날 것 같은데 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병행해야지 되고, 점진적 노출법이라고 하는 걸 써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로 다시 예를 들면은 지하철 타는 건 아니고 일단 역까지만 한번 가보자. 아니면은 원래 가는 것처럼 막 30분씩 이렇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정거장만 한번 가보자. 이게 힘들면은 여기 남자친구 손잡고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덜 불안한 것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을 써요.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이게 다시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뇌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씁니다. 다음 이제 불안장애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한 5년 전, 7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이 불안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진로에 대한 고민, 뭐 취업이 될까 안 될까, 혹은 내가 회사에서 언제 잘릴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불안해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뭐 아파트 값이 올라서 불안을 해지고, 나는 아직 그 주식을 못 샀는데 그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그런 데서도 이제 불안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 이 불안이 이제 단순히 많은 것과 불안이 장애가 되는 것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명확한 구분이 있고,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이상한 건 아니죠.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불안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는 좀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불안을 느끼는 대상과 그 이유가 타당한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취업 고민 있다. 취업이 잘 될지 걱정된다. 이거는 충분히 타당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될지 고민할 수 있고, 그런 고민 과정에서 좋은 방법을 또 찾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유도 타당하고 괜찮은 건데, 불안할 일이 전혀 아닌데 계속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이미 확인한 일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멈추기 어려운 거, 혹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지나치는 공포를 느끼는 거, 혹은 내가 뭐가 불안한지도 모르는 채로 불안을 느끼는 거, 이런 게 이제 불안장애의 특성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불안장애로 오면은 저는 제일 먼저, 야, 뭐가 제일 먼저 불안하세요? 야, 문장으로 한번 완성시켜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땡땡땡땡이 불안하다. 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뭐 취업이 걱정돼요. 뭐 진로가 걱정돼요. 뭐 집값이 올라가 걱정돼요. 이런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말을 전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뭐가 불안한지조차 모른다. 그냥 눈 깜빡이는 것도 불안해요. 침 삼키는 것도 불안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소한 모든 게 불안하다. 이런 게 이제 불안장애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런 불안이 내 일상생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집값이 올라서 걱정되니까 뭐 다른 투자 공부를 한다거나 돈을 열심히 모은다.
이러면은 불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불안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오히려 못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오히려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제 불안장애, 이런 병리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안이 단순히 이런 머릿속으로만 불안한지 아니면은 이런 신체 반응들을 유발하는지를 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할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 쉬는 게 답답해지고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러움이 심해진다. 이러면은 이제 이 불안이 자율신경계나 우리 편도체의 과민함이나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불안 장애 환자분들은 사실 우리 뇌가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져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불안이 시작하는 경로가 뇌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뇌 피질에서 시작하는 경로, 편도체에서 시작하는 경로. 대뇌 피질은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취업 고민이나 뭐 집값 고민이나 뭐 진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죠. 이런 고민이 있고, 이제 편도체에서 시작하는 불안은 좀 더 이제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불안. 아까 뭐 공황 발작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것들.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반응 같은 신체 반응을 유발하는 불안들. 이런 게 이제 편도체에서 시작하는 불안인데, 이제 보통 불안이 나타날 때 이 두 가지는 같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한 사람은 편도체가 지나친 불안을 일으켜도 대뇌 피질이 이걸로 이성적으로 좀 처리를 해 줘요. 이거 뭐 이런 점도 있고 뭐 걱정되긴 하지만 잘 준비해 보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이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이 편도체의 과민함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대뇌 피질이 이거를 좀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훨씬 더 약하다. 그냥 불안한 기분에 휩싸여서 오히려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되고 제약을 받는다.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쁘거나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 이제 그거를 수용하면서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인데, 불안 장애로 가는 경우는 이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뭔가 지장이 있다, 뭔가를 못한다, 이럴 때는 좀 장애까지도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럼 저는 그 책에서 좀 의아했던 게,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불안해?"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게 당연히 할 것 같거든요. 네. 왜 하면 안 될까요, 이 말을? 그냥 단순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찾아보고 이런 게 될 수 있겠는데,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게 그런 접근 방식이 좀 다그침이 될 수 있다. 이제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은 보통 보호자가 같이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불안 장애 환자분이 막 뭐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옆에서 보호자분이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쉬거나, 뭐 처음에는 이제 증상을 같이 설명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버럭하시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뭐 이렇게 위험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그치는 게 좀 안 좋은 이유가, 불안장애는 이유가 있어서 불안한 건 아니거든요.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병인 거고, 우리 뇌랑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불안장애 환자는 이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과민 반응한다고 했죠. 편도체는 이 동물적인 본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고,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아요, 대뇌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을 해 봐. 뭐가 불안해? 이런 이성적인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반복해서 불안을 느꼈고 이게 학습이 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다그치게 되면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생각의 문제구나.'라고 제한하는 거거든요. 실제 근데 그렇지가 않다. 불안 장애는 뭐 수면도 무너지고 우리 소화 기능도 무너지고 우리 호르몬 분비 계통도 무너지고 자율신경 계통도 무너지고 호흡 패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라고 하는 거는 이 불안 장애가 마치 전부 내 생각의 문제인 것처럼 제한하는 거다. 내가 불안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환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그냥 타고나기로 이렇게 약한 사람인가? 나는 왜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는데 이런 게 불안하지?'라는 2차적인 해석을 가지게 되고, 나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불안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너무 불안해서 좀 일상생활이 좀 어렵거나
네. 이미 불안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불안이 심한 분들이 본능적으로 택하게 되는 거는 이 불안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한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혹은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건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별로 효율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안도를 주지만 일상생활에 더 큰 제약을 가져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뭔지 이거를 실체를 명확히 파악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된다.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감정이거든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건데 이 불안장애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도 이런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안이 느끼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 있는 위험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과민해진 신경계가 만들어낸 건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봐야 돼요. 내가 불안을 느끼는 요소들과 불안을 느끼는 상황들, 그럴 때 동반되는 생각들, 이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봐야 됩니다. 왜 적어보는 게 필요하냐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생각은 내가 할까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불안 같은 생각들은 그냥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내 머릿속을 떠다녀요.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의식의 흐름처럼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저기 이어지는 다른 불안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불안함을 유발하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제 정신의학적 용어로 자동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자동적 사고가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지하철로 예를 들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랬다. 근데 심장이 두근거리면 왜 불안할까? 심장이 두근거리면은 심장이 터져버리거나 멎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쓰러지면 어떡해? 근데 지하철인데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뭐 도움을 못 받겠지? 그러면은 죽거나 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겠지? 그러면은 우리 딸, 아들을 어떻게 해? 지하철 타는데 내 아들, 딸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의식의 흐름, 자동적 사고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불안한지 이렇게 아주 작은 생각의 단위로 쪼개져서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적어봐야지 된다. 자, 이렇게 적고 나면은 여기서 나름의 뭐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있긴 하지만 되게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일 정도로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정해야 된다. 이 대체 사고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심장이 뛰거나 멎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니까 심장 검사 다 해봤잖아. 이상 없었어. 그리고 그때 내가 공황장애라고 진단받았지. 공황장애는 원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 아무런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 예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다. 지나갈 거야.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상사 얘기하셨는데 회사 상사한테 막 되게 혼나고 그러면서 매번 불안하다. 상사를 마주칠 때마다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해야 할 일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이어지는 자동적 사고는 상사가 나 쳐다보네. 나를 또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무능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뭐 인사 고과를 잘 못 받겠지? 그러면은 또 잘릴 수도 있겠지? 잘리면은 나 여기 직장 들어와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부모님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우리 부모님 그때 안 그래도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몸도 안 좋으신데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과장되는 생각들이나 좀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고들을 대체하는 사고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야, 뭐 저 상사 원래 성격 더러워. 음. 나만 혼났냐? 쟤도 혼났고 다른 사람도 혼났어. 그리고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적도 있잖아. 그것도 기억해. 그리고 저 상사도 실수하는 거 많이 봤잖아.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해. 그리고 그때 실수를 해서 많이 혼났지만 결국 마무리는 잘 됐었어. 이런 식으로 이 과도하게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반박할 만한 생각들이나 근거도 분명히 있을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봐야지 된다. 적어서 정리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을 안 피해야 된다. 이 불안할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피하게 되면은 이거를 대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된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부딪히고 좀 더 쉬운 거부터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뇌와 자율신경계의 과민한 상태를 낮추는 이런 관리나 치료들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호흡 훈련, 명상 같은 게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법이고 뭐 증상이 아주 극심할 때는 뭐 항불안제나 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한의학적인 치료로 이제
한약 처방이나 뭐 침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 아주 좋은 처방들이 많다. 그다음에 뭐 유산소 운동 같은 생활 관리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율신경계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몸과 마음의 뭔가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은 사실 보이지 않고 실체가 사실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몸이라는 거에 어떤 뭐 자극이나 어떤 걸 해주면은 이것이 자율신경계를 타고 들어가서 이 마음이라는 거에 좀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는 거에 네. 영향이 되면서 이런 자율신경이나 뭐 이런 말씀하셨던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실제로 제가 출판사 투고할 때는 네.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 자율신경계 이야기 네. 이렇게 투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의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긴 했는데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라는 표현이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뭐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을 이렇게 뭐 서로 상호작용한다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그게 전혀 다르지 않은 거다. 같다. 신체적 증상이랑 정신적 증상을 구분할 필요 자체가 없다. 한의학적인 관점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환자가 어떤 처방을 써야 될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증상들의 이 집합을 구분하는 과정을 한의학적인 용어로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식욕이 떨어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신체적 증상이랑 뭐 슬픈 기분이 든다, 억울한 마음이 든다 이런 정신적 증상을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같은 선상에 있는 증상들로 봐요. 그래서 우리 신경계 반응이 실제로 그렇고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연구들이 신체 증상과 정신적 증상을 어떻게 보면 구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같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좀 퇴직자분들 인터뷰를 많이 하면은 그분들에게서 발견하는 공통점 중 하나가 이 불면증이에요. 이게 직장 생활을 이제 딱 마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출근을 안 해서 더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잠을 잘 못해서 몸이 안 좋다라든지 컨디션 안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불면증이라는 게 '내가 좀 밤에 잠을 못 자. 잠이 안 오네.' 뭐 이 정도면 불면증인 건지 이 불면증의 정확한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이제 불면증 증상이 좀 다양한데 일단 잠드는 게 어려운 거, 입면장애라고 하는 게 있고 잠은 드는데 계속 깨는 거, 이제 수면 유지 장애라고 하는 게 있고 잠을 잘 들었는데 지나치게 너무 빨리 깨는 거, 새벽에 깬다든지 조기각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잠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럴 때 이제 불면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도 자율신경계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제 자율신경계가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낮 동안에는 에너지를 내고 신체적인 활동을 해야 되죠. 교감신경이 좀 주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몸을 쉴 준비를 하고 잠이 오려면은 교감신경은 이제 좀 들어가고 부교감신경이 좀 올라와서 몸이 휴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해야지 되는데 이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은 잘 시간이 되는데도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돼 있거나 이러면은 계속 각성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면증이 많은 이유도 이 스트레스랑 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자율신경 이상 있는 분들이 보면은 밤에 자려고 누워도 몸은 되게 피곤한데 계속 뭐 생각이 많이 난다. 생각이 멈추기가 어렵다. 각성 상태가 지속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면증이라는 게 뭐 대부분 잠이 안 오는 거, 잠 못 자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잠을 자다가 깬 거 그리고 잠을 자긴 했는데 이게 이제 깊은 잠에 잠들지 못하고 뭐 얕은 잠을 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불면증이라고 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보통 이제 불면증에 대한 조언을 보면은 가장 많이 저도 들었던 게 뭐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음. 뭐 "차를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뭐 도움은 되겠는데 그렇게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것들이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밤에 잘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몸이 밤인 거를 잘 인식하게 해 줘야 돼요. 반대로 낮에는 '아 지금 낮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잘 인식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뇌에서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시교차 상액이라고 하는 뇌 부위가 생체 시계 역할을 하면서 이제 외부 환경과 내 신체 내부의 시간을 맞춥니다. 왜 우리 내부에도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 몸의 뭐 호르몬 분비나 뭐 대사 활동이나
수면 각성 주기 같은 것들이 실제로 24시간 주기를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세포 활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외부 환경과 맞추게 되는데 여기에 외부 환경과 맞추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빛이에요. 빛 자극. 망막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뇌는 '아 낮이구나.' 인식하게 되고 빛이 안 들어오고 어두컴컴하네 이러면은 '밤이구나.'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좀 중요시하게 하는 거는 이 빛 자극을 조절하는 거다. 낮 시간에 충분한 햇볕을 봐야지 되고 낮 시간에 좀 신체 활동도 좀 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해가 진 이후에는 빛 자극을 좀 줄여야 돼요. 해가 진 이후로는 집안에 불도 좀 꺼 놓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좀 적어야지 된다. 근데 현대인들이 이게 무너진 이유가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밤에 핸드폰 같은 경우 눈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거의 태양만큼 밝거든요. 빛의 양이 아주 많기 때문에 수면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줄여야 되고 집 안에서 아예 그냥 불을 꺼 놓고 있게 하게 돼요. 이제 수면 장애 중에서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밤낮이 바뀌는 거예요. 밤에는 말똥말똥해지고 낮에 맨날 자고 이런 사람도 있죠. 아까 뭐 퇴직자분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러기가 쉬운 게 직장에 있으면 어떻게든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 환자분들한테 꼭 권해 드리는 게 집 안을 어둡게 해라 밤에는. 해질 시간 이후로는. 형광등은 다 끄고 집 안에 노란색 조명 켜 놓으라. 수면등 같은 거. 우리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노란 조명이 있는 게 이렇게 조도가 낮은 조명이 우리를 몸을 이완하게 만들고 부교감 능력 활성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빛 자극을 좀 중요시해야 된다. 그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아까 퇴직자분들이 말씀하신 게 출근이나 퇴근이 없으니까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쉬워요. 혹은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도 주중이랑 주말이 하고 자는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 너무 피곤하니까 평일에 주말에는 뭐 12시까지 잔다. 그리고 토요일에 금요일에 내일 출근 안 하니까 2-3 시까지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은 잠을 내가 더 많이 잤으니까 그래도 피로가 풀리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이런 거는 사회적 시차라고 해요.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차 몇 시간 나는 나라 갔다 오면은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중이랑 주말에 시차가 생겨서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더 애를 먹는다. 생체 시계가. 그래서 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좀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낮에는 뭐 운동하거나 햇볕 쬐거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할수록 좋고 야간에는 신체 활동도 좀 줄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지 잠을 잘 잔다 해서 밤늦게 막 격한 운동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는 잠을 깨우는 거예요. 이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을 더 각성 상태로 만들거든요. 운동을 격하게 할 거면은 낮에 하면은 불면증이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근데 밤에 잠들기 뭐 한 2-3 시간 전에 하면은 우리 몸에 '아직 깨어 있을 때야.'라는 신호를 자꾸 주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불면증 있는 분들은 해 지기 전에 운동하시라. 햇볕이 제일 많을 때 운동하시면은 제일 좋다. 그다음에 식사 같은 것도 야식 아주 치명적입니다. 야식이 늦게 먹으면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지금 밥 먹었으니까 이제 활동할 때야.'라는 신호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야식 같은 거를 좀 줄여야지 되고 밤 늦게 먹는 거 안 좋고 웬만하면 한 7시 전에는 드시는 게 좋다. 근데 아까 뭐 따뜻한 우유나 차 같은 거는 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 거는 막 배가 많이 부른 건 아니고 몸을 좀 안정시키고 이완시켜 주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꼭 강조시키고 싶은 거는 불면증 환자분들은 잠에 대한 강박이 조금씩은 생겨요. 잠을 못 자면은 너무 피곤하고 몸의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니까 꼭 자야 돼. '아 어제 3 시간밖에 못 잤는데. 내일도 출근해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오늘 꼭 자야 돼.' 이런 수면에 대한 좀 강박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전투적인 마인드예요. 꼭 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전투적인 마인드, 강박을 갖는 순간 사실 우리 몸이 더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이 오다가도 침대만 가면은 잠이 깨요. '꼭 자야 돼.'라는 강박 자체가 좀 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잠을 잘 자려면은 이런 수면에 대한 강박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마인드셋은 꼭 자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러 가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잠 안 들어도 괜찮아. 잠 들어서 푹 자면 물론 좋겠지만 잠 안 들고 눈만 좀 감고 있어도 충분한 회복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사실이거든요. 수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잠에 든 상태, 깨 있는 상태 이렇게 2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몸이 이완된 상태, 아주 얕은 수면 상태,
부르면 대답할 정도로 약간 얕은 수면 상태, 중간 수면 단계, 깊은 수면 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깊은 수면 단계가 좀 피로 회복 효과는 좋겠지만 아주 얕은 잠이나 심지어 그냥 몸을 이완하고만 있어도 수면과 유사한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강박을 내려놓으시라. 잠 못 자도 상관없다 생각하시라. 그리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잠 안 오는데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있지 마시고 잠이 안 오면은 차라리 좀 자리를 피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이제 좀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잠이 계속 안 오는데 2시간, 3시간 누워 있는 게 되게 괴롭거든요, 사실. 이런 게 반복되면은 내 뇌에 이 침실, 잠자리라는 공간이 되게 불편한 공간이다라고 인식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냥 피해서 뭐 책을 좀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활동들을 좀 가볍게 하고 다시 잘 수 있을 것 같을 때 침실로 가시라. 이렇게 좀 권해 드립니다. 이러냐기도 이제 "나 꼭 잠 자야 돼." 이럴수록 잠이 안 온다. 네. 네. 불면증에 빠지기 쉽다. 네, 그 말씀해 주셨고 그럼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제 주변에도 이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수면 유도제 내지는 수면제를 이제 처방을 받으셔서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이제 잠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뭐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는다거나 수면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약 종류에 따라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수면 유도 효과를 주는 약들이나 뭐 멜라토닌이나 이런 거 복용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고 보통 불면증이 좀 심한 분들은 이제 항불안제 아까 고황장이나 불안장에 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를 수면 용도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약을 복용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졸비덱 같은 약들 이런 것들도 좀 의존성이나 내성이 좀 강한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이 다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의존성이나 내성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일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반드시 자야 돼.' 이러면은 먹으면 잠이 드니까 먹는 거 자체가 괜찮아요. 수면제가 내가 잠을 잘 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좋게 해 주는 약은 아니에요. 먹으면 잠이 오게 하는 약이지만 수면제를 복용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수면으로 가는 다리 역할까지만 해야 된다. 수면제 먹으면 잠 잘 수 있어. 괜찮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수면에 잘 들기 위한 수면 위생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뭐 빛 자극이나 인체 활동이나 낮에 운동하고 밤에 빛 자극 줄이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채널의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먹는 거에 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네. 혹시 내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면 불면증에 좀 시달리고 있다면은 "이 음식을 좀 먹어라." 내지는 "이런 음식은 피하세요." 이런 걸 좀 꼽아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불면증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이 좀 더 명확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거는 이제 카페인 대표적으로. 커피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음료나 콜라, 홍차, 녹차, 초콜릿 이런 데도 다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그냥 아예 끊는 게 제일 좋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적어도 잠들기 6-7시간 전에는 먹는 걸 끝마쳐야 된다. 그 안에 먹지는 마시라. 그다음으로 이제 술, 술도 마찬가지죠. 술은 우리가 먹으면 졸리게 만드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깊은 수면을 방해해요, 수면은. 그리고 술 자체가 자율신경계 기능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술도 마찬가지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흔히 많이 먹는 홍삼, 흑염소 이런 것들도 불면증에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힘이 나게 하고 에너지 대사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좀 복용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한약재로 옛날에 뭐 쓰게 되는 흑염소 같은 거는 홍삼은 인삼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현재도 쓰고 있고 몸이 축 처지고 늘어져 있고 에너지대가 저하가 된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과도한 각성 상태에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드시려면은 한의사랑 한번 상담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내 몸에 맞는 다른 처방을 좀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이나 야간에 먹는 거는 다 안 좋다. 야간에 배가 부를 정도로 드시는 거는 다 피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거 한번 살펴보면은 차 종류는 좀 도움이 돼요. 카페인 안 드는 차. 그래서 캐모마일, 라벤더, 국화차 이런 허브티 종류들이 몸이랑 마음을 이완시키고 수면 상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추차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되고 대추가 실제로 한약재도 쓰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음식 종류 중에서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포함된 음식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 트립토판은 우리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우리가 긴장을 낮추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는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있죠. 뭐 우유나 뭐 요거트나 달걀, 닭고기, 두부, 콩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저녁 너무 늦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랑 뭐 바나나 이런 것도 괜찮고, 뭐 계란이나 이런 것들 좀 식사할 때 보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마그네슘도 좀 도움이 되는데, 마그네슘이 신경과 근육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 자율신경계를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포함된 시금치나 녹색 잎채소 같은 것들, 아몬드, 호두, 견과류 이런 것들 좀 드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7시간, 6시간 전쯤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같은 걸 먹지 마라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불면증에 내가 좀 시달리고 있다 하면은 2시 이후에는 어쨌거나 그런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는 먹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아예 안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예 하루 종일 아예 안 먹는 더 좋고. 네. 이거는 좀 이제 저도 많이 궁금했던 분야인데 네.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뭐 '피로하지 않은 현대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피로가 너무 당연시되니까 이게 만성 피로라는 게 뭐 너무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면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은 거잖아요. 대체 이거는 그냥 필요한 것과 이 만성 피로 증후군 뭐가 다른 건지 네.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것도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피로 자체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자체로 치료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정상적인 피로와 병적인 피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곤하냐,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우리가 7시간 이상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가 안 풀린다 이러면은 뭔가 피로 회복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런 병적인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그리고 단순히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머리에 좀 안개가 낀 것 같이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 아니면 뭐 신체 근육통, 이런 전신 증상이 동반될 때,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뭐 사회적, 직업적으로 지장을 받을 때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 피로한 상태라는 게 이제 '날마다 상쾌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뭐 좀 잠자고 나면은 늦게 잘 수도 있고 뭐 유튜브 보다가 늦게 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늘 아침마다 피곤하고 힘든데, 그럼 이 상태가 지금 내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고 이걸 내가 뭔가 의료적인 접근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막 잠을 하루에 4-5 시간밖에 안 잔다. 근데 피곤해요. 그래서 왔으면은 뭐 치료도 도움은 되겠지만 일단 잠 시간도 확보하셔야 돼요. 그거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애초에 지속 가능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할 때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럴 때는 뭐 잠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지만, 당장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우리 수면 상태가 일단 6시간 미만으로 가면은 계속 우리 체력이 깎아먹고 있다고 봐야지 돼요. 당장 뭐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겠지만 6시간,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고 있다, 그리고 막 수면이 불규칙하다 이러면은 일단 이것부터 바로잡아야지 되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도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뭐 오해라든지 혹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이렇게나 위험해요. 좀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피로는 보통은 이렇게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좀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피로는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나 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다. 보통 이제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고 하면은 약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동안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아서 소진돼서 그렇게 된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성 피로가 좀 당연시 여겨지고 오해를 받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사회 분위기 자체가 너무 피로를 당연시한다.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고 이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거지 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좀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작가가 이 사회를 개인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우리가 봉건 사회는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받는 계급이 있잖아요.
이런 노동을 강요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없죠. 누구나 성과를 내고 내가 잘하면 돈 많이 버는 거고 풍족해지는 사회인데 이렇게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스스로를 착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고 남들과 성과를 비교하기가 너무 쉬워졌고 이런 상태에서 피로가 너무 당연시한 분위기가 됐다. 그리고 쟤 봐라. 쟤는 너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성과도 훨씬 더 많이 내고 근데 힘들다는 소리 안 하잖아. 넌 왜 그래? 이렇게 다그치기가 쉽다. 근데 내가 말하는 만성 피로 상태, 병적인 피로 상태는 아픈 거예요. 음. 아픈 거는 치료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된다. 그다음에 만성 피로는 좀 겉으로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열이 나거나 이런 것처럼 겉으로 확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 피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나 내분비나 면역 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잠자도 개운하지 않은 정도, 이 정도로 시작해서 쉽게 지치고 회복이 안 된다. 이 정도였다면은 오래될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감염이 된다거나 뭐 호르몬 리듬이 깨진다거나 뭐 기억력, 인지력, 집중력이 저하가 심해져서 거의 뭐 일상생활 자체에서 심한 지장을 받는다거나 뭐 소화기의 문제나 두통, 어지러움 이렇게 생긴다거나 우리 몸의 다양한 계통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무 오래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이 만성 피로에서 좀 제일 많이 동반되는 증상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증상이거든요. 이제 뇌에 안개가 낀 것 같다. 이런 표현인데 기억력이나 인지력, 집중력이 떨어지고 계속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몸이 굉장히 피로할 때 몸을 까딱하기도 힘들고 건대감이 드는 것처럼 뇌도 똑같아요. 뇌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생성과 이 대사가 부족해지니까 에너지를 아끼려는 저전력 모드처럼 실행이 돼요.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멍하다. 그래서 이게 심한 분들은 생각보다 젊은 분들한테도 요새 많이 와요. 20대, 30대인데 계속 뭘 깜박깜박하고 뭔가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내 머리에 안 박힌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책을 읽는데 글자를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 이런 게 좀 심해서 20대, 30대인데 치매인가? 하고 뭐 MRI나 이런 거 다 찍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만성 피로에 동반되는 경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 이래 말씀하신 만성 피로 이제 피로의 증상을 많이 느끼면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약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한의원을 찾아가고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뭐 건강기능식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더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한의학에서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약이라는 걸 먹으면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도 만성 피로를 단순히 그냥 뭐 몸이 피곤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인체의 항상성 유지하는 기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유형에서 뭐 기허, 혈허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이런 병리를 설명을 하는데 일단 기허 같은 경우는 만성 피로 중에서 주로 무기력감, 전신 허약, 그리고 특징적으로 식욕이 많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말소리에 힘이 적어진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좀 우울해지고 좀 처지는 기분. 이런 게 나타날 때 이제 기여 상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환자들이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좀 저하가 돼 있는 게 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지고 있기도 한데 이제 만성 피로 상태에서 기여 상태에서는 이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권태감, 좀 우울감 이런 정신적 증상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뇌 기능과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저하랑 연관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인 포그 같은 경우도 우리 뇌가 에너지를 상당히 좀 많이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대사 자체가 저하가 될 때 이 멍하거나 기억력, 인지력, 집중력 저하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기허는 자율신경계 기능 상태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기가 울체되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뭐 호흡의 불편감, 근육통, 수면장애, 소화기능 같은 경우도 여기에 좀 해당한다. 그 다음에 기여가 에너지 대사 측면이었으면은 혈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영양 공급, 순환 과정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혈어 상태에서는 우리 조직으로 영양분 공급이 충분히 잘 안 되고 노폐물의 배출도 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혈어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피로감뿐만 아니라 어지럼증, 몸이 좀 말라가는 거, 근육통, 신체가 좀 건조해진다, 얼굴이 좀 창백해진다 이런 증상이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어 개념은 우리가 빈혈이나 영양 결핍 상태도 좀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철분이나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의 부족이 탄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니까 좀 피로감을 좀 많이 유발할 수 있다. 근데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영양 부족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필요한 세포로 장기로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진 것도 혈어의 개념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뭐 입안이나 입술이나 건조해지거나 뭐 가슴에 두근거림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도 혈어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영양분의 공급과 운반이 우리 몸이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복구하는 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거나 어디 뭐 상처가 생겼거나 감기에 걸려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난 후에 회복이 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혈어랑 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원장님께서는 어떤 솔루션을 좀 주시나요?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은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합니다. 아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3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 소진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이 이것만 하면은 다 좋아집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동안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기기까지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안 좋은 자극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된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 리듬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고 7시간은 자야지 된다. 웬만하면은 12시간은 자고 7시간은 자는 게 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은 불면증이나 밤낮이 바뀌는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나 이런 수면의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면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수면 위생을 좀 잘 지키고 이 만성 피로가 되게 심한 분들 보면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서 이 직장도 그만두고 뭐 학교도 휴학하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이렇게 활동이 적어지면은 집안에만 계속 있으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새벽 4-5시에 자고 12시, 1시 이렇게 돼서 일어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일단은 기상 시간부터 바로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오후 막 1시까지 잤는데 잔다고 12시에 다시 밤에 12시에 자려고 해도 안 오거든요. 그러면 기상 시간이랑 자는 시간 중에 뭐부터 맞춰야 되냐면 기상 시간부터 맞춰야 돼요. 한 8시에는 일어나자. 할 일이 없어도 일어나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라도 하자. 그렇게 하고 낮잠 자지 말고 12시 전에 자는 거 목표로 하자. 이렇게 수면 리듬을 좀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몸의 이런 에너지 대사 상태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 에너지 대사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분배하고 소모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시스템. 이거를 이제 회복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약 치료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단순히 필요하니까 좀 보약을 먹는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에너지를 만드는 게 문제인지, 만들어진 에너지를 돌리고 회복시키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은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혹은 스트레스 반응이 너무 지속이 돼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어서 피곤한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런 리듬을 세우게 된다. 만성 피로에서는 소화 문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주 심해질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입맛이 떨어진다. 식욕 저하가 나타난다. 음식을 먹었을 때 위장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이 소화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분해를 해서 소화흡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꼭 바로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요인, 스트레스 반응 이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스트레스 사건을 없게 만들 수는 없는데 이거에 우리 몸이 과도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 이거는 충분히 치료하고 조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자율신경계가 지나치게 과민해지고 과도한 각성 상태로 가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거를 에너지가 새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도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거기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뭐 보약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잠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어떤 뭐 먹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환자분과의 뭔가 상담이나 진찰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원인을 바로잡아야 이 피로 문제가 해결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운동을 하면 좀 괜찮아지실까요? 피로감 좀 사라지나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생성과 이제 운반이 부족해지고 쉽게 말하면은 공장이 잘 안 돌아가는 상태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연료도 없고. 근데 이 에너지 대사를 다시 증진을 시키려고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은 몸을 움직이긴 해야 되거든요. 좀 역설적인 상황이죠.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공장을 돌릴 힘이 없는데 공장을 다시 돌려야지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이상적인 운동이 좀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걷기나 좀 더 체력이 올라오면은 아주 느리게 뛰는 조깅,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유산소 운동 자체가 우리 에너지 대사를 향상시키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줘요. 이제 걷기를 하면은 우리 근육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이제 에너지 소비가 활발해지죠. 그리고 지방이나 당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피로 물질들의 배출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걷기 중에는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감을 좀 더 심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의 운동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원칙은 매일 안 하셔도 된다. 차라리 하루 하면은 하루는 꼭 쉬시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운동 생리학적인 논문을 봐도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는 거랑 매일 하는 거랑 효과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더라. 오히려 과다한 운동을 매일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나 피로가 좀 더 심화되기도 하더라. 일주일에 3번 하면 좋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할 때 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운동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조금 늘렸더니 오늘은 좀 힘든데 오히려 더 피곤한데 이러면은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서 강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이 운동의 강도라고 하는 게 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도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가장 극심한 상태인 분들부터 보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예 심한 분들은 외출 자체를 아예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집 안에 하루 종일 누워 있는다. 거의 죽은 사람처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당장 나가서 "조깅하세요." 하면 절대 못 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가야 될 거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기상 시간은 좀 정해 놓읍시다. 아침 8시에 알람 맞춰 놓고 일어나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미 직장이나 학교도 다 그만둔 상태예요. 피로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일어나서 퇴수하고 집 안에서 있읍시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더라도 이렇게 암막 커튼 다 쳐 놓지 말고 햇볕이라도 많이 받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쪼끔 이제 치료하고 좀 나아지면은 이제 하루에 1번은 외출을 해 봅시다. 아주 짧게 5분만 나가도 괜찮고 집 앞 편의점만 나가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1번은 꼭 외출 좀 한번 해 봅시다. 이게 가능해지면은 이제 한 10분 정도 한번 걸어 볼까요? 한 15분 걸어 볼까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 정도는 단계별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한 3-40분 정도 일주일에 한 3번, 4번. 걷기는 사실 매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려간다. 이 걷기 운동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 좀 더 좋은 거는 뛰는 거예요. 뛰는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우리가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워치 차면은 보통 운동할 때 존 1, 2, 3, 4, 5 이렇게 영역 나누는 게 있어요. 존 2 영역의 운동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아주 막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숨이 헉헉 차지 않을 정도로 약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달리면서 노래를 부르기는 조금 힘들고 가벼운 단어로 대화를 하기는 가능할 정도의 운동 강도로 뛰는 게 좋아요. 이거를 주 2-3 회를 하는데 이것도 근데 사람마다 강도가 다 다르죠. 체력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운동을 전혀 안 한 사람은 "저는 걷기만 해도 숨찬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걷는 것보다 느리게 뛰면 돼요. 우리가 걷는 거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한 발씩 내딛는데 뛰는 거는 뜀박질입니다. 이게 두 발이 다 뜨는 순간이 있고 한 발씩 착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랑은 상관없거든요.
거의 걷는 것보다 느리게 임산부가 걷는 속도 70대 노인이 걷는 속도로 뛰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약간 제자리 뛰기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걷는 것보다 느려도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운동이 되고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은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요. 한 70대 어르신이 해도 관절에 무리가 안 갈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 슬로우 조깅이 굉장히 권장됐다. 그래서 이 느린 조깅이 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을 안 하면서도 심장이나 폐, 근육을 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이제 아까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좀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짧고 강한 자극보다 낮지만 긴 자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보통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분들이 운동이 좋은 건 알겠어. 운동 한번 큰맘 먹고 해봐야지 했다가 하고 나서 아이고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더 힘들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도를 아주 낮은 강도부터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걷고 한 1, 2분 정도 아주 느리게 걷는 정도의 속도로 거의 제자리 뛰기 느낌으로 뛴다. 좀 나아지면은 속도는 늘릴 필요는 없고 뛰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요즘에 뭐 청년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20대, 30대 분들이 집안에만 있으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피곤하다, 귀찮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은 이야기가 게을러서 그래, 뭐 좀 뭐 귀찮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 만성피로증후군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게 만성피로증후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걷기 그리고 약간의 뭐 슬로우 조깅 같은 거 하면 좋은데 걷기와 뛰기의 차이는 이제 걷는 거는 어느 한쪽 발이든 땅에 발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뛰는 거는 이제 두 발이 떨어져 있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속도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뭐 10분이든 20분, 30분이든 조금씩 매일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만 해도 이 만성피로증후군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오늘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 채널에 나와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겪고 계신 몸과 마음의 증상들, 불안, 어지러움,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불면증 이런 복합적인 증상으로 괴로우실 텐데 이런 증상들은 결코 이유 없이 생긴 게 아닙니다. 명확한 실체가 있고 자율신경계 문제를 바로잡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나 보다. 내가 단순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좌절을 안 하고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 완전히 진이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따님이 고등학생이래요. 딸이 이제 한참 엄마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이렇게 힘드신 것 자체가 그동안 따님도 돌보고 남편도 돌보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돌봐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몸도 내가 돌볼 때다. 우리 가족을 돌보듯이 내 자신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소중한 내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이 왜 나타났을까? 너무 괴롭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무조건 안 좋거나 의미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다스려야 될까 고민하는 과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좀 단단하고 이제 강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의 저자 김찬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